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세상은 셔츠가 보라색이라는 사실과 보라색은 행운의 증표라는 신념이 함께 공존하죠.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시각적 환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완전히 반대되는 걸 보고 반대되는 걸 느끼고 반대되는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네, 사람은 원래 자신의 신념에 들어맞는 것만을 선별적으로 보며 살아갑니다. 한 줄도 걸을 문장이 없는 대저택 서재. 오늘은 집도 차도 없이 공공도서관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로 살다가 희곡과 소설을 쓰겠다고 마음 먹고 30년 후 벼락부자가 된 작가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스타 작가 조 비테일이 전하는 뭘 해도 되는 운명이 있는 사람에 대한 묘한 비밀을 책 뭘 해도 되는 운명으로 풀어갑니다. 나는 댈러스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다. 집이 없어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10대 때부터 희곡과 소설을 써내겠다고 말하고 다녔다. 커다란 꿈과 높은 목표, 원대한 뜻이 있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꼴은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공공도서관에 숨어 지냈다. 밤에는 도서관 앞 벤치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도서관에 머물렀다. 당시 600번 구역에는 심리학, 철학, 형이상학, 성공 처세술 분야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그 고전적인 개발서들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몇몇 책은 내 신념을 통해 현실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상당히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하도 이런 말을 듣다 보니 이런 의문이 들었다. 아니, 그렇다면 나는 무슨 놈의 대단한 신념이 있길래 내 인생을 노숙자로 만든 건데? 정말 깊이 파고들어 보니 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신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서 잠깐,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지금의 자신을 만든 핵심 신념이 전부 다 있다는 말을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 당시 나를 노숙자로 만든 신념을 들여다보자. 나는 야성의 부름, 울프 선장을 쓴 작가 잭 런던과 노인과 바다를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 같은 작가들을 추앙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두 위대하다. 반박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은 이 고전을 학교에서도 배운다. 이들에게 깊이 영향을 받은 나는 실수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본받은 것 그뿐이다. 알코올 중독에 때때로 목숨을 끊을 시도까지 했었던 잭 런던은 결국 40세에 세상을 떠났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알코올 중독, 폭력성, 정신병으로 고군분투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내심 이렇게 드라마처럼 살아야만 위인전을 펴내고 작가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창조적인 예술가 중에는 이 비극을 자초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다. 이런 것이 바로 신념이다. 나 역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비극적으로 사는 삶을 생각해 왔던 것이다. 이것이 나를 운영하는 핵심 신념이었다. 이 깨달음은 나에겐 큰 충격이었다. 물론 유복하고 행복하며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작가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겠다. SF 문학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레이 브래드버리 같은 작가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나를 운영해왔던 그 신념을 완전히 바꿔서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았던 작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보기로 삼았다. 그러자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다. 마음을 정화하고 신념을 바꾸면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는다. 당신이 그동안 살면서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한 가지 비밀을 말하고자 한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믿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비밀이다.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건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에 심어져 있는 신념에 따라 움직인다. 이 신념은 우리가 탐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한 보통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막 숨어 있다는 뜻이 아니다. 밀봉되었다는 뜻도 아니다. 그저 잠재의식에 달린 전등의 스위치를 켜야 한다는 말이다. 일단 눈으로 확인하면 그 신념을 놓아줄 수 있고 새롭게 다시 심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인생이 시각적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 존재하고 이 거울 뉴런은 우리의 신념에 이끌리는 것들로만 짝을 찾아낸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것을 거울처럼 반영한다. 외부를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고 내면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진짜 외부는 없다고 가정해보자. 모든 것이 내면의 작업인 것이다. 당신에게 보이는 외면의 모든 것을 당신은 무엇으로 보는가? 당신의 마음으로 본다.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내면에 있다. 내면이란 무엇인가? 곧 신념이다. 만약 문제를 발견하거나 당신을 괴롭히는 누군가를 만났다면 실제로는 영화 한 편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영화는 어디에서 투사되는가? 영상기 안쪽에서다. 영상기는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내면에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내가 보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각자 자기 자신을 무아지경으로 만드는 몰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마치 내가 잭 런던과 해밍웨이를 자처했던 것처럼
스스로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최면이라는 단어 자체를 듣는 걸 불편해하겠지만 치과 의사들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환자들의 고통을 무디게 만드는 용도로도 최면을 쓴다. 사실 당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최면이 사용된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일종의 최면 상태에 빠져 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다. 최면이라는 말이 듣기 거북할 수도 있으니 좀 다른 단어를 써보자. 일종의 트랜스 상태이다. 정의를 좀 살펴보자. 어떤 일에 집중할 때 경험하는 현상으로 변형된 의식 상태 또는 초월적 의식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거나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바로 트랜스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볼 때, 운전을 할 때, 무엇을 깊이 생각할 때 트랜스 상태로 쉽게 몰입할 수 있다. CNN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영된 레리킹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서 내가 했던 말이다. 우리는 모두 트랜스 상태에 있습니다. 소명의 트랜스에 빠져 있죠. 우리는 우리가 특정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건데요. 저는 작가예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아빠예요. 저는 사업가입니다. 저는 요리사예요. 저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최면에 대해 말하면 대부분 무대 최면을 떠올리지만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는 나를 무언가로 부름으로써 도움이 되고 혹은 파괴적이며 살짝은 애매모호하게 이 최면을 늘상 사용한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속도로 최면과 관련이 있다. 운전을 아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불현듯 저 출구로 빠졌어야 했는데 하고 깨달을 때가 있지 않나. 이것이 각성된 트랜스의 상태다. 정신적으로 나의 소명에 매우 집중하고 있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것이다. 무언가가 당신의 내면을, 정신을 완전히 지배해 출구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는가? 보다 더 정확히는 당신의 현재 상태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그 당시 나처럼 노숙자와 같은 단어로 스스로를 낙인 찍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어떤 역할로, 어떤 몰입 상태에 빠져 있는가? 누구를 추종하고 있는가? 당신이 추종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전등을 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어찌됐건 무언가로 프로그래밍되어 살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하는 삶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념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어떻게? 망상 활성계를 떠올려보자. 당신은 그동안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연거푸 당신의 망상 활성계를 어지럽혀왔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이 욕망하는 성과를 끌어당길 수 있도록 이 망상 활성계를 다시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있다. 최면은 망상 활성계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훌륭한 방식이다. 최면은 시각화와 다르다. 시각화는 최면에 사용하는 도구다. 이 시각화에 힘입어 나를 무언가로 부름으로써 당신이 원하는 결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력을 날카롭게 세워주는 방법이 바로 최면이다.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고 정신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 최면은 제한된 신념을 없애는데도 제격이다. 최면은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제어하고 있는 쓰레기 같은 기존의 신념을 찾아냈을 때 개입해서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서사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신념을 내려놓으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할 때도 이 최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걸 해줄 치료사도 필요 없다. 그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조종하는 것이다.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를 누군가의 어머니로 인식하는 것처럼, 나를 어떤 직업의 특정한 직책으로 부르는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내가 나를 조정해서 가는 것이다. TV는 우리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해야 하는지 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미지를 만들어 감정을 생성해서 그 이미지를 우리의 망상 활성계에 각인시킨다. 음악 역시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프로그래밍한다. 나는 지금 이것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더 맑은 정신으로 더 좋은 성과를 얻고 싶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이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 집중하고 싶은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TV가 보고 싶다면 그냥 나오는 내용을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보고 싶은 내용을 직접 선택하라. 사람들은 가끔 대중매체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실수를 저지른다. TV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며 역시 인생은 저렇구나. 원래 다 그런 거지. 하며 잠재의식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삶에서 드라마를 만들어내서 TV에서 본 것과 동일한 감정과 흥분을 누리려 한다. 이것이 무의식적인 프로그래밍의 예다. 시청자들은 신념을 창조한다. 내가 노숙자였을 때 했던 것과 똑같이 말이다. 잭 런던과 어니스트 해밍웨이와 같이 자기 파괴적인 작가들을 흠모한 나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사람이 됐었다. 그러나 그건 이제 내 신념이 아니다. 그 어떤 경우든 우리는 프로그래밍의 존재에 대해 알아차리면 그만이다.
프로그래밍은 최면의 형태이며 우리를 무아지경, 트랜스 상태에 빠지게 한다. 지금 당신이 몰입하고 있는 트랜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그것을 가려내야 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 트랜스 상태에서 깨어나 또 다른 트랜스로 옮겨갈 차례다. 도움이 된다면 그 상태를 즐기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나아가자. 자기 체면으로 돌아가 빙산을 떠올려보자.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이 여기 있다. 의식적인 마음은 가장 높은 레벨이자 빙산의 일각이다. 여기서 인생의 성과가 갈린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성과를 만드는 것은 수면 아래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적 마음이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 빙산 비율을 보고 수면 아래 빙산 크기만으로는 인간의 어마어마한 잠재의식, 무의식의 크기를 다 담을 수 없다며 부정한다. 그만큼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잠재의식적, 무의식적 마음에는 일종의 작업이 필요하다. 이쯤에서 동인, 즉 어떤 상황을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데 작용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등장한다. 예컨대 당신이 돈에 대한 신념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돈을 원해. 당신은 이를 빙산의 일각에 새기지만 정작 그 아래에는 다른 신념들이 존재하고 그게 바로 당신 인생의 동인이라면, 그리고 그 아래의 신념들이 다음과 같다면 사실 그게 가능할 거라고 나도 믿지는 않아. 나는 그걸 누릴 만한 자격이 없긴 해. 이걸 완전히 반대쪽 측면에서 바라보자. 정확히 자기 체면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된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밀어내고 다시 채우는 것. 당신은 우선 최면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부담스러운 감정부터 제거해야 할 수도 있다. 오로지 내 목소리로, 더 자주. 나에게 들려주면 그만이다. 누군가 나를 당연하게 무언가로 부르듯 당연하게 스스로를 그렇게 여길수록 스스로를 더 많이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 후 잠재의식에 흘러넘치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의식의 영역까지 스며들면 완전히 새로운 내 안의 거울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보게 된다.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최면에 빠졌다면 당신은 도로의 마음을 점령당한 것이다. 지금 당신이 응시한 채 달려가는 그 도로가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마음을 계속 흐트러지게 만드는데 당신은 여전히 지금 2차선만 계속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만 계속 든다면, 아니 정확히는 다른 생각 자체가 들지 않고 들지 못하는 상태라면 다시 한번 눈을 떠야 한다. 그리고 도로의 출구를 찾아라. 빠져나가야 할 때를 딱 맞게 알아차리고 다른 길로 들어서라. 다른 길로 가서 그 길이 나의 길이 맞으면 이제는 그 도로에 마음을 내어줘라.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이걸 해냈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결국 환상도 없고 현실도 없다. 그저 내 신념대로 살아가게 된다. 생애 처음 제대로 살아보기로 작정했지 않나. 그녀의 눈에 점차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에 대해 내 스스로 평가하는 딱 그만큼 세상도 나를 평가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존 맥스웰의 저서죠.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들려드립니다. 저자는 포춘 500대 기업의 리더들, 각국 정부 지도자들을 지도한 세계 최고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그런 그가 30년간 수백 수천 명의 리더들을 만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조사를 한 거죠. 그 중에서도 여기 전 세계 500만 명의 리더들을 대표해 진짜 성장이란 게 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여성의 사례가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인생을 뒤바꾼 두 아이의 엄마가 있다. 조네타 맥스웨인. 그녀는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모른 채 무려 30년을 넘게 살아왔다. 가장 예쁘고 빛날 시기인 10대와 20대를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이 만든 구렁텅이에 모조리 갈아 넣어버린 오늘의 주인공이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구나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녀가 5살 될 무렵부터 홀로 있는 어머니를 통해 늘 듣던 이야기가 있다. 나는 너를 원하지 않았다. 미혼모였던 어머니는 그녀가 태어나자마자 그 작은 아이를 자신의 친정 어머니 손에 넘겨버렸고, 그렇게 외할머니 손에 맡겨진 조네타는 비슷한 처지의 사촌들과 5년을 함께 살았다. 여기서 화목하고 단란한 외갓집을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외할머니는 늘 눈에 초점을 잃은 채 힘이 없었고, 아직 출가하지 않은 조네타의 삼촌들은 지속적으로 그녀와 다른 사촌 아이들을 학대했다. 그녀는 말했다. 태어나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된 이후 나는 늘 내가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란 것만 되뇌이며 살아왔다. 나라는 아이는 정말이지 가치도 설 자리도 없었다. 아니, 설 자리라는 개념조차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
그 후 그녀는 5살이 될 무렵 드디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 좀 나아졌냐고? 나아진 것이 딱 하나 있었다. 그나마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녀에겐 유일한 위안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집에 찾아오는 자칭 가짜 아빠, 애인들이 그녀에게 손찌검을 해도 그래도 그녀는 어머니를 볼 수 있음에 속절없이 좋았다. 그렇다고 그녀의 어머니가 다정히 그녀의 이름을 불러줬을까? 그런 적은 없었다. 그런 그녀에게도 어김없이 사춘기란 게 찾아왔다. 힘들어도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온화해지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별 의미가 없어졌다. 아침에 세수하고 학교 가서 조용히 앉아 마땅히 할 일을 해내고 집에 돌아온다는 약하게 남아있는 삶의 규칙, 이걸 지켜낼 의지도 점차 사라져갔다. 그녀 안에 쌓아온 온갖 어두운 구석들이 사춘기란 명분에 힘입어 몸 밖으로 뿜어져 나올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 그녀는 그렇게 약에 손을 댔다. 매일 오가던 학교에 가기를 멈췄다. 그녀의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그리고 19이 되던 해 그녀는 어머니의 전철을 밟게 될 줄 까맣게 몰랐다. 미혼모로 첫 아이를 낳은 19의 조네타는 20대 중반엔 둘째 아이를 낳았다. 두 손 가득 아이들과 짐을 안은 그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파트로 들어갔다. 매일 끼니를 겨우 해결할 정도의 정부 보조금에 기대어 살아갔다. 어느 날은 결국 살뜰히 말을 걸어주던 주인이 있는 동네 마트에서 기저귀를 훔치기까지 해야 했다. 그녀는 당시 마음 아픈 처지를 이렇게 회상한다. 가족들이 하나같이 전과자의 마약 중독자,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사람들 뿐인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 기대할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다. 성공? 성취? 그게 대체 무엇인가? 그 당시 나에게는 잘 살아낼 의지를 갖는 것조차 사치였다. 정확히는 무언가 배우는 것 자체가 사치였다. 온 세상이 그런 의지를 갖지 말라고 나를 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30살이 되던 해 생일 아침, 그녀는 그 거울 앞에 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30살의 생일날, 그녀는 이런 마음이었다. 생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이없게도 축하할 게 하나도 없었다. 돈도 직장도 남편도 없었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조차 없었다. 그런데 문득 그때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머리에 번쩍하며 무언가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계속 이대로 살아간다면 두 아들도 똑같이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는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온 게 잘못이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대했던 그녀였다. 그렇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랬듯 나는 너희를 원한 적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똑같이 자신의 아이들을 대한 것이다. 그녀는 처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이게 맞을까?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된 게 어머니의 문제라고, 삼촌들의 문제라고, 내 의지로 태어나지 않은 두 아이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게 맞을까? 생애 처음 자신을 마주한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 아들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 변하기로 결심했다. 그 즉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아이들을 학교 종일반에 맡기고 두 아이에게 말해주었다. 엄마는 너희를 위해 살아갈 거야. 그러기 위해선 엄마에게 시간이 필요해. 엄마가 없는 동안 너희에게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 자존심 짓밟는 말을 한다면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 12주 준비반에 들어간 그녀는 정말이지 생애 처음 자는 시간을 빼고 가열차게 몰두했다. 결과는 합격선인 45점에 0.5점 모자란 44.5점으로 탈락. 억울했다. 그런데 더는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과 약속한 시간을 더 늘려야 했기에 연민에 빠져 있을 새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준비하고 시험을 봤으며 마침내 합격했다. 합격의 날 그녀의 곁엔 가족들이 없었다. 아이들의 사진도 없었다. 그래도 졸업장이 생겨서 이전보다는 선택지가 조금 더 늘어났다. 동시에 그녀는 이왕 변하려면 기존에 살던 곳을 떠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대학에 가겠노라. 거처를 옮기기로 결심하자 그녀 안에서 기운이 솟아나는 것이 느껴졌다.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대학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기회를 잡아보자. 결국 3년이 걸리긴 했으나 그녀는 애틀란타로 거처를 옮겼다. 곧이어 근처 주립대학에 입학해 한 학기 동안 빠짐없이
수업에 들어갔다. 그녀의 나이 33이었다. 공부를 하는 시간 외에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여전히 정부 보조금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모든 게 낯설었다. 시작부터 겁을 먹는 일이 허다했으나 생애 처음 제대로 살아보기로 작정했지 않나. 그녀의 눈에 점차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해보니 처음부터 똑똑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 3개만 있으면 되더라. 결심, 의지, 집중력. 당연히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생각을 바꿔버렸다. 나는 생각을 바꿔야만 했다. 어떻게? 똑똑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했다. 그녀는 수업 시간마다 똑똑한 학생들을 찾아가 함께 공부하자고 부탁했다. 그녀는 못할 게 없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 뭘 필기하지? 이런 것들을 배워내려고 애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우수한 학생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녀는 잠든 2 아들을 보며 매일 자신의 앞날에 대한 비전을 간직했다. 그녀가 이상하게 매일 아침마다 하는 행동이 또 있었다. 학사모와 가운을 걸친 모습을 거울 속 자신에게 비춰보는 것. 불과 5년 전만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할 수가 없는 상상이었다. 어느 날 그녀가 아끼던 나이 어린 동기가 찾아와 그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저는 제가 싫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동기에게 그녀는 자신의 앞선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였다. 나도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너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동기에게 이 말을 건네며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그녀는 어느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3년 만에 학사 과정을 마쳤고 대학원까지 진학해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현재는 박사 과정에 있으며 정보기관의 한 리더로서 나아갈 단계를 밟고 있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조네타의 이야기에 대해 저자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네타의 이야기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여준다. 사람은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아니, 자기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포텐을 터뜨리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가 없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긍정적인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자존감이 없으면 잠재력이 제한된다. 모든 원인은 그것이다. 물론 이 자존감을 깨우는데 조네타의 2 아들처럼 자기 스스로를 일으키는 절대적인 무언가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럼 그걸 찾아 나서면 되지 않는가? 뭐가 문제인가? 자신의 욕망이 10인데 자존감이 5라면 성과는 당연히 10에 미칠 수가 없다. 성과는 5 이하가 될 것이다. 잘 들여다보라. 내 욕망은 충분히 큰데 왜 그만큼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지, 자신을 진심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거울 앞에 서야 한다. 그 앞에서 눈물이 난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좀 더 알아야 한다. 반대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당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투영해 보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자아상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가치만큼만 타인도 나를 평가한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술가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주는데요. 어떤 남자가 점술가를 찾아와서 자신의 미래를 묻습니다. 그 점술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하죠. 45가지는 가난하고 불행할 거야. 남자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묻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서 살 거야. 점술가는 이 사람의 눈에서 뭘 보았기에 이렇게 반박조차 못할 말을 서슴없이 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는 시각에 맞춰 살아갑니다. 특히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런데요, 스스로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요, 세상도 나를 딱 그만큼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만약 이 남자가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가치를 재조정하고 눈빛을 바꿔서 점술가 앞에 다시 서면 어떨까요? 아마 점술가는 다르게 말할 겁니다. 잘 살겠네, 네,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17살이 될 때까지 할 수 없다는 말을 평균 15만 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는 건 평균 5,000번밖에 안 된다고 해요. 부정과 긍정, 이 비율이 무려 30대 1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 바꾸려면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하는 이유예요. 정확히는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믿음에 대한 책임이 커지잖아요. 이런저런 인생 문제들로 이미 골치는 오래전부터 계속 아프고요. 그런데 왜 날마다 자신과의 부정적인 대화로 의욕을 더 떨어뜨려서 문제를 키우려고 하시나요?
저자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줄 알아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자는 굉장히 강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를 응원하지도 않고 되는 대로 나를 방치하며 아무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랫사람의 존경을 받으려는 건 어딘가 맞지 않다. 그러니 이건 배우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은 줄어든다. 그러니 배워야 한다. 지금 멈춰서 잠시 배운다고 해서 인생이 더디게 가는 건 아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들 무리에 나를 가둬버려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나를 특별히 아끼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다름 아닌 나중에 라는 말이다. 너무 단순한가? 혹은 어처구니가 없는가? 아니 어떻게? 내 지난 세월의 아픔이 얼마나 큰데 내가 자존감 낮은 채 살아온 모든 이유가 단지 나중에라고 말하는 습관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건지 반발심이 드는가? 낮은 자존감 그 발생 원인은 다양하나 그걸 지속시켜주는 건 따로 있다.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 이런 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당신을 망치고 있다.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바로 지금 시작하라. 할 수 있다면 어렵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자존감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간단하다. 지금 당장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라. 이건 비단 리더만 가져야 하는 태도가 아니다.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책임질 일이 단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금 하자는 말 한마디가 생각도 안 해봤던 당신의 가치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당신은 당신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들 의무가 있다. 거울 앞에 서서 인생 밑바탕에 어떤 욕망이 담겨 있는지 보라. 그게 뭐든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은 것임은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를 돌아보면 된다. 바로 지금 당장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